네, 과외 받아봤어요? 과외요. 네, 어렸을 때? 저희 때는 뭐 과외가 별로 없었죠. 학원은 다녀봤어요. 학원. 아, 그 단과 그래? 학원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몇 학년 때? 뭐 중2 때 한 번 다니다가 네. 고1 때 한 번 좀 다녔고요. 음. 네. 공부에 뭐 크게 뭐 미련 없었잖아. 저는 뭐 어차피 뭐 이렇게 공부 머리는 아닌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때 정프로가 공부 머리가 아니라 공부를 좀 여리게 있게 했으면 엄청 났을 텐데.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IQ라 그러나? 네. 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보면. 짧은 단기 기억은 좋은데 길게는 기억을 못 아 합니다. 그러면 뭐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일주일 전에 잠깐 해. 네. 하여튼 요즘은 아, 이제 과외라는 설득으로.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전에는 뭐 비싸죠 그거 과외. 아마 저희 때랑 지금이랑 큰 가격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때도 비쌌어요? 그때도 비쌌고 응.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많이 좀 싸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네. 네. 선생님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설탭이 네. 선생님들이 네, 설탭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이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산 주식이 있다고요. 일전에만 한번 얘기했는데 금융지주제 우리는 은행주로 이제 상장된 거는 IBK 은행 정도니까 네. 금융지주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근데 정프로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한 3년 했나? 네? 은행주 사본 적 있어요? 은행주는 산 적 없죠. 그래서 왜 정프로는 은행주를 한 번도 안 샀을까? 은행주는 안 사죠. 아니 이유를 얘기해라. 왜 안 샀는지. 은행주는- 왜냐면 은행주가 대형주고 네. 안 망하고 네. 단단하고 은행 거래 안 한 사람 없으니까 네. 사실 우리 곁에 있는 주식이고. 근데 왜 은행주는 정프로는 안 샀을까? 한 달 투자하면 응. 얼마나 가죠? 가봐야? 저희 10%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1년 둬도 근데 30%? 근데 투자 제일 잘한다고 하는 외국인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은행주를?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 주식 계속 판다 그러잖아요. 에헤. 근데 이 올해 들어서 올해 초부터 7월 6일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 그러니까 신한, 우리, KB, 하나 이렇게 이제 4대 금융지주라고 하는데 여기 기간 중에 순매수 금액을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가 이제 4대 금융지주 중에 제일 작은데요. 네. 1조 237억 원을 샀고요. 그다음에 KB 금융지주 6,300억 샀고 하나금융지주도 5,897억 원. 그래요? 그리고 신한금융지주가 2,276억 원.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를 총 합치면은 2조 4,700억을 샀어요. 올해? 예, 올해 들어서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사실 뭐 저 상반기 중에 앞부분에 집중돼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외국인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저게. 예, 67.5%에서 하나금융주가 73%. 와. 그러니까 상장 발행된 주식 총량의 73%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 몰랐죠? 그냥 외국 회사네 그럼. 외국계 은행이나 물론 이제 외국계 은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어떤 특정한 외국 뭐 그렇죠. 주주 예. 한두 개를 뭐. 이제 통칭해서 왜냐면 네. 뭐 시티은행이다 그러면 시티은행이 주인이니까 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외국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이 높습니다. KB금융지주도 69%에서 72%, 신한금융지주도 60에서 62%,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이제 뭐 민영화하는 저런 입장이었으니까 30에서 39.2. 저것도 이제 급속도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향후에 60%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외국인 지분 제한 같은 게 없는 모양이죠 은행은? 없어요. 1인지 저건 있죠. 아. 한 외국인이 얼마 이상은 사는 그런 거 통신사는 있는데. 있잖아요. 통신업은 네. 이제 국가 기관 산업으로 분류가 근데 돼가지고. 은행도 약간 좀 그런 느낌. 없어요. 그래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금산분리라는 게 있죠. 산업자본이. 네, 우리 산업자본이 그 산업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외환은행 그게 뭐 산업자본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저 정도로 외국인 지분율이 많은데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는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외국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배당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실적과 배당, 고배당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건데 올해 2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금융정보업체죠. FN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2분기 예상 순이익 분기입니다. 네. 4조 5,93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3,572억 원. 이건 뭐 이제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긴 한데 1분기에 달성한 4대 금융의 순이익이 4조 5,95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상반기에만 4대 금융 지주가 9조 원대 순이익을 낸다. 네네. 이런 거죠. 뭐 당연히 가계 대출이 감소하고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축소 뭐 이런 것들 압박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네. 이른바 예대 마진, 림이라고 하거든요. NIM, 네네. 순이자 마진이라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0.5%대의 대출과 뭡니까 예금의 격차인 NIM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기준금리가 2%대 가면 지금 1.75 아닙니까? 이제 오르면 훨씬 커지겠죠. 이거 자체 파이가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순이익은 사실 대출과 이자의 차이인 예대 마진이 결정하는 건데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뭐 증권업도 갖고 있고 뭐 생보사도 갖고 있고 자산운용사도 갖고 있어서 비은행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쪽에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뭐 자산운용 수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원천은 어쨌든 예금과 대출의 마진 폭인데 그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금리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6월 말에 발표한 2022년 5월에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니까 5월에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14%입니다. 평균으로. 그래서 8년 5개월 만에 최고치 대출금리. 이건 뭐 당연히 국채금리도 10년 만에 최고치 쳤으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조달 금리도 이제 올라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적이 이제 확대된다. 여기다가 이제 배당금 확대.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금융 당국에서 억제를 했던 게 뭐냐면 야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니네 배당하지 마, 배당 많이 하지 마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원장은 아직 청문 절차가 안 끝나가지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근데 5월 27일이었죠.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서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융지주의 배당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사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외국인의 금융주 매수를 촉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감독기관에서 야 이게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이런데 이제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만 이익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자가 너무 높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코멘트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막상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그 금융시장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이게 오늘 이제 신문에도 대문자 말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어제 처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또 긴축 재정 정책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잡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돈을 많이 푸는 정부가 큰 정부예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조금도 많이 주고 또 뭐 복지 정책에도 많이 쓰고 예산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써야 그게 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부 예산을 많이 풀면 내가 돈을 많이 내니까 규제도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긴축 재정으로 하고 작은 정부, 적어도 재정 측면에서의 작은 정부를 하다 보면 빈 자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기업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지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단기간에 어떤 시장에 대한 시장 외적인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사실 다른 의미의 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기대감은 아무래도 지난 정부보다는 금융시장을 비롯한 기업 사이드의 규제를 많이 풀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은행은 예외가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엄청 빠졌네요. 쭉 빠져버렸어요. 와, 주가가 많이 빠졌죠. 2개 봤는데 엄청 빠졌어요. 예. 아니, 공통적으로 은행주는 같이 가니까 아.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금리는 계속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이익 실현 매물 같은 것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은행주의 어떤 주가 상승을 제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은행의 어떤 그 은행 거래를 제가 30년 동안 했잖아요. 네. 소비자로서도 하고 이제 거래처로서도 30년 가까이 은행 거래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90년대 은행이라는 건요, 특별히 자산 운용을 이제 하잖아요. 주식 운용도 하고 채권 운용도 하면 정말 비전문적이었어요. 은행이. 예.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의 채권 거래를 이렇게 90년대 중반에 이렇게 하면 그 은행 통틀어서 그 채권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다 맡아서 하는 아니,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요즘 뭐 은행에서 횡령사고 같은 게 나잖아요. 그때는 뭐 사실 안 밝혀져서 그렇지 자산 운용상의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금융위기 뭡니까? IMF를 겪었잖아요. 사실 IMF 위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 단자, 리스 같은 데들이 대기업에다 그냥 계속 뭡니까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대출을 해주다가 보니까 그들이 부도나니까 은행이 다 망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환위기로 이어졌던 건데 네. 그 이후에 사실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이제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했는데 이제 금융회사들,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뭐 최근에도 뭐 횡령사고 이런 것들이 났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네. 시스템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발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익의 어떤 이익을 내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조직력이 이제 발휘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외국인 입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그 은행주 투자를 할 때 좀 보셔야 될 거는 과연 규제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지점이 어떻게 조화롭게 맞닥뜨리면서 은행의 경영이 수지로 이어지고 그게 배당으로 이어져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에 주가 하락도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늘상 말씀드리지만 금융주 특히 은행주 투자할 때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을 늘상 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주를 사시려고 하면 사실 때 나는 통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은행에 맡기면 3% 이자를 주는데 은행에 주식을 사면 배당 포함해서 한 이자의 한 2배, 3배 정도면 만족하지.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은행주 투자에 성공하는데 은행주를 바이앤홀딩 해가지고 쭉 갖고 간다. 그런 것들은 항상 보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네네. 파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조심조심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프로 지금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곧 입성할 뭐 분위기다. 아니 이거 제가 은행주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입장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추앙을 받는 그런 회사를 사야지 돈을 많이 벌면 주목을 받는 그런 회사를 사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여튼 한전이라든지 네. 뭐 가스공사라든지 그런 투자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정프로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은행에 대한 투자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그 어떤 말보다 더 유혹적이라는데요. 네. 누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땡긴다. 땡긴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보리스 총리가 결국
낙마, 그러니까 그만두기로 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청와대에서 저 용산으로 대통령 간제 대통령실로 됐나요? 이름이 뭐죠? 정확히? 대통령실. 대통령실로 돼 있나요? 그런 거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영국의 총리관저는 다우닝가 10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진 뭐 여기 보면 이제 보리스 총리가 항상 그렇더라고. 중요한 발표 이런 거는 요 10이라는 숫자, 요 문에 들어가 있는 10이라는 숫자 이 문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결국 이 그 뭡니까? 이 영국 총리 존슨 총리가 결국은 낙마를 했다. 3년 만에 불명예 조기 퇴진을 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네. 됩니다. 올해 초에 파티게이트라는 게 아, 있었잖아요. 이제 뭐 코로나가 사실 저희들이 얘기할 때 영국은 왜 이러냐? 모든 코로나라든지 전염병에 그냥 테스트베드 같은 데다. 변이의 시작점. 그죠? 네. 이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고 의료 시스템도 괜찮은 나라인데 항상 변이가 제일 많이 벌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술 파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최근 들어 사실은 여기다 결정탄을 날린 게 측근 중에 크리스토퍼 핀처라는 하원 의원이 있어요. 보수당이죠. 근데 이 사람을 보수당 원내 부총무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비의 그 예전부터 성비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왜냐하면 이 의원 내각제 때문에 원내 총무, 원내 부총무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지난달 30일에 술이 취해서 남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이 됐는데 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2019년도 외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성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존슨 총리가 이걸 알면서도 그를 원내 부총무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1일에 존슨 총리가 뭐라냐면 난 몰랐다라고 했다가 4일에는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외국에서는 특히 영미권에서는 그것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보다도 그거를 번복. 숨기고 네.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뭐 닉슨도 예전에 뭐 그런 거 같고. 그렇죠. 그 잘못한 것을 숨기거나 하여튼 그걸 좀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이거는 못 참는 것 같더라고요. 은폐. 그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많이 버틴 거예요, 사실은. 네. 50명이 넘는 내각 인사들이 계속 줄 사퇴를 하면서 너 사퇴하는 게 나을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치명타를 날린 게 사실 이제 영국 의원 내각 이제 총리가 있고 그 다음 서열이 뭐냐면 재무장관이에요. 네네. 재무장관이 챈슬러라고 이 나라 국관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차기 총리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나딤 자하이 재무장관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사퇴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치명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 보수당에서도 두 번째 재심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준비 중이다. 네. 결국 이제 뭐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또 대러시아에 굉장히 강경하게 맞서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측근 관리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질실성의 문제 때문에 낙마했는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너무 이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영국 경제가 지금 무지하게 좋아요. 네. 영국 불황도 아니고 물가도 안 오르고 지금 태평성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묻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2년 반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제가 또 안 되고 영국도 이제 물가 엄청 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어떤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여당에 100석을 날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서유럽을 비롯해서 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력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이 컨트롤 잘하는 이 정부는 비교적 지지율이 높을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방만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관리 잘못해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실각을 하거나 그런 이제 그 정부들이 특히 의원 내각제 같은 데들은 이제 뭐 그거
항시 조기 총선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영국은 여왕이 보수 집권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임한 거는 보수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차기 총리가 뽑힐 때까지 일하겠다는데 이것도 그러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도 논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영국의 존슨 총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죠. 오미크론이 역시 아마 B5인가요? 하여튼 그 변인가가 지금 굉장히 뭐 전파력이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올 여름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많이 늘고 5일 있고요. 기준으로 전 세계 일주일 평균 일회 확진자 수가 81만 9천 명이에요. 이게 하루 8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유행 시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늦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오미크론 하위 변이죠. BA4, BA5 확진자 이게 이제 유행하고 창궐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지난 3월에 정점을 기록한 후에 쭉 빠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4주 전부터 다시 증가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산세의 중심에 유럽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유럽 여행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넘어갔고요. 네. 이탈리아 13만 명 넘어갔어요. 아이고야. 하루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난주 감염자 수가 전주 대비 32%가 늘었고 입원 환자 수와 중환자 수가 고령층 사회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미국도 지난 4월에 2만 명대까지 떨어졌었는데 하루에 네. 다시 10만 명 됐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10만 명대 확진자라는 게 지난해 여름에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때 그 수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뭐냐면 아시아 지역인데 우리도 6일 날 19,000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2일 만에 가장 일일 확진자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더블링이라고 2번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2배인 45,800명이 새로 보고됐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다시 더블링이라니 그런 뜻이 2배 증가세를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어디냐? 중국인데 여기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6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353명이 나왔는데 이건 뭐 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진앙지로 이제 나오고 있는 동부 안후이 성에서만 222명 감염자가 보고됐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여름 대유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WHO에서도 검사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실외에서 마스크 안 쓰고 뭐 사실 지금 거의도 우리도 끝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여름 가을에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다는 외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뉴스함은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다들 또 요즘 조금 경기가 좀 느슨해지긴 했는데 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